네, 7시 정각 돼가지고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퓨전 발제를 맡은 13기 김선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 다음과 같은데요. 네, 오늘은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두 번째 거는 사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DDPM이 이제 디퓨전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립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와 매칭시키는 거, 크로스 어텐션은 픽셀과 텍스트 사이에 어텐션을 주고 받는 거, 그리고 이제 CFG는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인데요. 저희가 여지까지 생성 모델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판별 모델은 두 그룹을 가장 잘 구분하는 경계선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생성 모델은 각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성을 하려면 이제 각 분포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고 이와 유사한 분포를 갖는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성 모델 중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배웠던 것이 겐이고요. 그래서 걔네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걔는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간 적대적 훈련을 통해 분포를 학습한다고 배웠었는데요. 제네레이터는 도덕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제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경찰에 비유를 해서 그 만든 가짜 정보를 잡아내려고 하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여기 보이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한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dx 플러스 로그 1 마이너스 dx 햇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x는 진짜 데이터였고 x 햇은 가짜 데이터였는데 이제 진짜 데이터인 x가 들어오면 dx의 값을 1에 가깝게 하고 가짜 데이터인 x 햇이 들어오면 dx 햇을 0에 가깝게 하는 걸 목표로 했었죠. 네, 그리고 제네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반대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한 낮추는 걸 목표로 해요. 이제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 dx 햇의 값이 1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로그 1-dx 햇이 매우 작은 음수가 되죠. 네, 여기까지가 겐에 대해서 간략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근데 디퓨전은 겐하고는 아예 다른 원리를 갖고 있어요. 뭐 디퓨전의 처음 개념은 비평형 열 역학에 나왔다고 하고요. 이 DPM이라는 논문에서 분자 확산 현상을 딥러닝에 처음 적용했었는데 사실 이게 2015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걔네에 비해서 인기가 되게 없었다고 해요. 이제 처음 디퓨전이 인기가 많아졌던 시점이 22년도에 발표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블레마스틱 모델 이제 저희가 DDPM으로 부를 건데요. 이제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도메인에 적용하면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어, 이 접근법의 핵심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신경망이 이미지가 점차 노이즈로 변하는 순방향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면 그 반대인 노이즈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디퓨전을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거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인데 이거는 저희가 결국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미분을 하는 과정으로 되는데 이제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미분 가능하게 바꿀까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Z에 지금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게 원래 기존 샘플링 과정인데 이게 무작위성이 개입이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디코더에서 계산된 오차가
그라디언트 형태로 인코더까지 역전파가 되지 못하고 이 지점에서 흐름이 끊기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리퍼러멘테이션 트릭입니다. 이제 무작위성을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와 분리함으로써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에 분리된 이 파란색이 사실 지금 무작위성을 갖고 있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학습 파라미터로 분리함으로써 이제 어, 학습과 무관하게 고정된 표준 정기분포에서 랜덤 노드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미분 가능하게끔 바꿨는데 이제 이거를 리퍼러멘테이션 트릭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베이지안 이론인데 정리인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보나 증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확률을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원리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게 마르코프 체인인데 이거는 이제 강학습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개념인데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신경 쓰겠다는 거고 xn을 계산할 때 그냥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인 xn-1에만 영향을 받겠다고 가정하는 걸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DDPM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 말했듯 DDPM은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순방향 과정과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방향 과정으로 구성된 생성 모델이에요. 그래서 순방향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하고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완전한 노이즈로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제 역방향은 완전한 노이즈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방향 과정 먼저 알아보고 역방향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방향 과정은 앞에서 저희가 말했던 마르코프 프로세스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바로 직전 단계에만 의존하고 한 단계가 지날 때마다 이미지의 전 단계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XT가 있고 그리고 XT-1에다가 1 베타 T에다 로그 씌운 걸 곱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베타 T가 그럼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각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이즈를 추가할지 결정하는 변수인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타 T는 앞서 말했듯이 각 타임 스텝에서 이미지에 추가되는 노이즈의 양을 정의하는 값인데요. 이제 순방향 과정의 목표는 어떤 이미지든 최종적으로 완벽한 무작위 노이즈 상태로 만드는 걸로 그냥 어, 한 번에 무작위 노이즈로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따가 코드 리뷰하면서 볼 게 지금 이 순방향 과정에 대한 거니까 이따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베타 t라고 했는데 왜 루트 1 베타 t를 그 전 단계에다 곱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결국 분산을 유지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노이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미지 데이터의 분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분산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픽셀의 값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모델 학습에 불안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분산이 일정해야 원본 이미지를 예측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저희가 순방향 과정에서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분산을 일정하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수식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XT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그러면 XT 대신에 이거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게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 칸과 오른쪽 칸의 경우에는 독립이니까 분산에 대해서 쪼개준 모습이 밑에 나오는 식입니다. 그리고 분산해서 개수 뺄 때는 제곱해주면 되니까 제곱해서 꺼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분산이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리어스 XT랑 XT-1 둘 다 1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는 식이 도출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순방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역방향 과정은 순방향 과정과 정반대로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마르크업 과정입니다. 이제 DDPM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각 단계에서 제거될 노이즈의 분산을 미리 정해진 값으로 고정하고 평균만을 신경망 모델이 학습하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생성 모델의 기본 목표는 주어진 데이터의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대의 우도 수식 자체를 직접 계산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DPM에서는 엘보라는 대리 목표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냥 원래 저희가 직접 계산을 했어야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P 함수 씌운 값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QZ를 끌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QZ는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비슷하면서도 항상 작거나 같은 하한이 되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두 분포의 차이를 줄여라라는 목표인데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두 분포의 평균값을 줄이라는 구체적인 계산 문제로 바꿔서 본 게 현재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prior matching 텀은 순방향 과정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의 결과물이 완전한 노이즈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항의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상수처럼 취급하고 무시해줘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운데의 경우 디노이징 텀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역방향 과정의 각 단계에서 모델이 노이즈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 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원본 이미지를 얼마나 잘 복원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건 단일 스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모델이 학습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무시한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상수와 같아서 무시해준다고 했으니까 결국 남는 것은 가운데 있는 디노이징 텀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실제 노이즈 제거 과정과 신경망이 예측한 노이즈 제거 과정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됩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여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LT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유도된 손실 함수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간편화된 식인데 DDPM 논문에서 경험적으로 하단에 있는 더 간단한 식이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아마 이 밑에 있는 심플 버전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DDPM에서 갖고 온 알고리즘은 이렇게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트레인이고 두 번째 샘플링입니다. 네. 트레이닝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써 있는 리핏은 그냥 이걸 반복한다는 의미고 이제 두 번째 보이는 X0는 이제 원본 이미지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고르고
세 번째에 있는 T 같은 경우가 이제 노이즈를 얼마나 섞을지 결정한 타임 스텝을 1부터 T 사이에서 무작위로 하나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이제 여기서 보이는 변수는 이미지에 추가할 순수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성하는 것이고, 그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 노이즈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핵심 단계인데, 이제 모델에게 이 노이즈 낀 이미지와 시점을 보여주고 이 안에 섞인 노이즈가 뭔지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게 결국 1번에서 말하는 리핏이죠. 그러면 이제 샘플링 같은 경우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XT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로 된 이미지를 말하고 이제 노이즈에서 생성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가장 노이즈가 심한 시점 T 시점부터 거꾸로 1까지 한 단계씩, 네, 내려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각 단계마다 약간의 무작위성을 더해줄 작은 노이즈 Z를 준비하는 게 3번입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은 부분이 이제 핵심으로 노이즈를 한 단계 제거하고 이 노이즈 제거 과정을 한 1단계가 될 때까지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DDPM에서의 모델 스트럭처는 유넷인데요. 이제 유넷의 특징으로는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디퓨전은 특정 시점에 노이즈 낀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와 동일한 크기의 노이즈를 예측해서 출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넷은 이미지 작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제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어, 보면은 인풋된 이미지랑 아웃풋된 이미지의 디멘션이 달라요. 근데 이거가 제가 알아봤는데 초창기 유닛 때는 패딩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고 하고, DDPM에서는 이제 아마 발전된 버전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결국에 트레이닝은 어떤 노이즈가 들어간지 예측하는 과정이고, 이제 샘플링은 완전한 노이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클립인데요. 이제 DDPM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긴 했지만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통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서 발전된 게 이제 CFG라고 통제하는 생성 모델인데, 이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먼저 설명할 게 클립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텍스트로 가이드를 주려면 모델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동하여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모델이 바로 클립입니다. 네, 네, 클립이란 이미지를 이해하는 언어 모델인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은 Pepper the Australian Pups이라는 텍스트와 이제 강아지 이미지를 보고 이제 두 개가 같은 의미라는 거를 이해하는 AI가 바로 클립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서 임베딩 함으로써 이게 가능해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뒤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방식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이건 결국 비슷한 것은 가깝고 또 다른 것은 멀게 학습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학습 과정은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앵커랑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앵커는 여기서 보이는 회색 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앵커와 같은 클래스를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네거티브는 다른 클래스를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처맵에다가 각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시킨 다음에 앵커랑 포지티브는 거리를 가깝게끔 학습시키고 앵커랑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거리를 멀게 학습시키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미지랑 텍스트를 연결시키는 AI가 클립이라고 했으니까 이미지랑 텍스트를 어떻게 인베딩 시킬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다음에 나오는 멀티 모델 인베딩 스페이스입니다. 결국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은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해 줄 수 있게 되는데요. 텍스트랑 이미지를 각각 별도의 인코더로 처리한 후에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배치한다고 해요.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치킨 사진끼리 서로 땡기는 것뿐만 아니라 치킨이랑 글자랑 이미지를 또 가까이 배치하고 뭐 캣이랑 고양이 사진을 가깝게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랑 이미지의 의미를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클립이 뭐에 좋냐? 이러면 이게 제로샷 러닝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제로샷 러닝 한번 배웠었는데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뭔가 전 사전에 학습시킨 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의 클래스를 잘 맞추는지를 보는 게 이제 제로샷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미지넷, 레즈넷 101이라고 써져 있는 거랑 제로샷 클립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레즈넷 101에다가 이미지넷 갖고 파인 튜닝 한 거랑 클립을 제로샷 해가지고 태스크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봤다는 건데 지금 오른쪽에 스코어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다 제로샷 클립이 최소 같거나 아니면 더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이유가 레즈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보면서 그냥 특정 이미지와 그 특성에 대해서 외우는 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학습한 스타일이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성능이 급격히 하락한다고 해요. 하지만 클립은 바나나라는 개념이 뭔지 이해를 하고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셋에서도 별도의 학습 없이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클립이 그냥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해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립 덕분에 저희가 이제 디퓨전 DDPM을 할 때 제한 사항을 텍스트로 넣어도 이제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돼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은 크로스 어텐션인데요. 이제 이거는 픽셀이랑 텍스트 사이에 어텐션 맵을 그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어텐션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AI가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는 가중치를 주는 거죠.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정보 안에서 문맥을 파악하는 거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은 서로 다른 두 정보 사이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크로스 어텐션에서의 핵심 원리는 QKV인데요. 이거 아마 트랜스포머 논문 읽어보셨던 분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일 것 같아요. 이제 쿼리는 이제 현재 생성 중인 이미지 각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각 부분이라는 게 픽셀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 픽셀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어떤 색과 질감을 가져야 하지? 뭐 약간 이런 질문을 하고요. 이제 키는 입력된 텍스트 프롬프트가 구성하는 각 개념입니다. 뭐 빨간색 스포츠카라는 프롬프트가 있다면 빨간색 스포츠카와 같은 개념들이 각각 키가 되고요. 이제 밸류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그냥 사실상 키랑 똑같은 소스에서 오는데요. 이제 키가 가진 실제 정보입니다. 이제 빨간색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건 이제 붉은 색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죠. 클립으로 인식한 텍스트와 이미지 픽셀 사이의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텍스트를 준비해서 키와 밸류를 생성합니다. 이제 여기서 프롬프트는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거쳐서 숫자 벡터로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픽셀들이 쿼리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노이즈로 가득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시작해서 유닛은 점점 노이즈를 줄이며 매 레이어마다 각 영역은 뭘 해야 하지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쿼리가 텍스트의 키와 비교돼서 어떤 단어와 가장 관련이 깊은지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뒷 슬라이드 보면 어텐션 맵이 그려지는데 그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는 정보가 주입되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결국 밸류죠. 이제 밸류 정보가 레이턴트 이미지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네, 이 2에서 4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여러 레이어에서 그냥 잡음이던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점점 프롬프트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장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red apple on a table이라는 프롬프트를 그림을 바꾸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텍스트 인코더는 red apple 테이블 단어를 키 밸류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닛 레이어에서는 쿼리가 형성이 되는데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이 위치는 무슨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질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면 이제 사과가 그려지는 픽셀에는 이제 애플이랑 연결이 되고 이제 사과의 표면은 레드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가 테이블이랑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려지는 어텐션 맵을 보면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오른쪽 하단이 테이블이랑 연결되고 이제 왼쪽 상단이 이제 레드랑 애플의 지금 어텐션 가중치가 높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저희가 여지껏 배운 거를 다 합쳐가지고 특정한 제한 사안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CF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FG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됐던 거는 디퓨전 모델이 갖고 있던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디퓨전 모델은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지만 원하는 특정 이미지를 만들도록 제어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는 배우지만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지시를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그럼 지시를 하는 모델을 하나 추가해주면 어떨까 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가이던스 기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초기 아이디어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고 잘 훈련된 별도의 이미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생성 과정 안내해주는 컨셉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CFG가 등장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경우에는 결국에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 외에 또 다른 모델을 하나 추가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만약에 학습시키는 게 쉬우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노이즈가 낀 이미지도 잘 분류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Classifier Free Guidance, 즉 CFG이고 이제 이미지 모델이 직접 가이던스 하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컨셉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클래시파이어 모델 없이 디퓨전 하나만으로 텍스트 조건을 따로도 유도했다고 해요. 이 수식을 보면은 결국 모델이 프롬프트를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측을 조합한 형태죠. 제 왼쪽에 보이는 식이 컨디셔널 스코어고 오른쪽에 보이는 식이 언컨디셔널 스코어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컨디셔널 스코어라는 게 프롬프트를 의식하고 생성하는 걸 말하고요. 어, 언컨디셔널 스코어는 의식하지 않고 생성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자연스러우면서도 목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게끔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의 스트럭처를 보면 왜 CFG가 훨씬 더 선호받는 모델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스트럭처 자체도 간단하고 들어가는 리소스 자체도 적기 때문에 CFG가 현재 채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면 뭐 지금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가이던스 없이 만든 이미지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가 CFG로 만든 건데 훨씬 더 여기서 말하는 이 글라이드라는 게
유리처럼 만들어 달라는 가이던스를 넣은 건데 오른쪽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머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거는 우선 디퓨전 모델이 뭔지를 알고 디퓨전을 그럼 활용해서 어떻게 이미지 만들 건데라고 했던 게 DDPM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이미지랑 어텐션을 줄 거냐는 얘기 나왔던 게 클립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은 픽셀이랑 텍스트 사이에서 어텐션 어떻게 줄 건데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게 통틀어서 합쳐진 게 CFG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레퍼런스고 저희 아까 말했던 코드 리뷰로 가서 이제 순방향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번 캔이랑 다르게 얘는 빨리빨리 돼가지고 같이 한번 실행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허깅 페이스에서 그대로 갖고 온 코드니까 거기에서 살펴보셔도 되고요. 일단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고 이게 상당수가 유닛 구성하는 데 쓰이는 코드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게 직접적으로 디퓨전과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쉽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할 때는 그냥 유닛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요새는 컨디셔널 유닛이라고 발전된 형태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순방향 학습하는 코드인데요. 이제 어 아까 슬라이드 PPT 상에서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 원래 첫 번째로 DPM 나올 때는 선형 스케줄링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데 요새 발전된 DDPM에서는 코사인 스케줄링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알파가 이제 아까 저희가 수식적으로 봤던 1 빼기 베타 t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여기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먹이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모델 넣기 전에 전처리하는 거랑 그 전처리해서 모델 통과시킨 걸 다시 사람이 볼 수 있게 후처리하는 코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노이즈를 먹이는 구간인데요. 이제 여기 첫 번째 구간이 노이즈를 생성하는 코드. 그리고 저희가 결국 타임 스태프에 맞춰서 이제 1이 그냥 원본 이미지이고 T까지 갔을 때는 그냥 노이즈 그 자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T로 해줄 건지를 지금 여기 2번 파트에서 결정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한번 40스텝만 가보면
지금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먹여져서 해상도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그냥 시각화 코드고요. 그리고 그럼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노이즈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거는 그냥 DDPM의 로스 펑션인데 혹시 궁금하실 분 있으실까 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퓨전 설명이었고요. 네, 듣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